먼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종전선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10월 10일은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5년 단위로 큰 대규모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도 좀 큰 행사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이 낮에 하지 않고 한밤중에 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특별하게 특이하게 좀 해라 이런 뭐 얘기가 있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마지막 장면에 이제 아마 등장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TV로 그게 새로운 무기입니다. 새로운 과거의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보다도 훨씬 사거리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10,000km에서 12,000km 뭐 예측했다면 이번에는 15,000km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엔진의 출력 양으로 볼 때, 그 규모로 볼 때, 핵탄두를 하나만 실는 게 아니라 2개나 3개까지도 탑재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다탄두를 쏠 수 있는 핵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북한으로서는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죠. 그런데 이걸 낮에 하면 미국 인공위성이 다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번에 이게 인공위성에서 보니까 저게 지금 요번에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다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밤중에 하면 볼 수가 없잖아요. 인공위성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신형 미사일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조 바이든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북한이 갖고 있는 이 핵 능력을 보고 우리와 대화를 할 때 참고해라. 우리는 이미 핵 강국이 됐다. 뭐 그런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연하 회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역시 동의합니다. 전문가시네요. 이 한밤중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정말 뭐 화려하게 야 정말 뭐 놀라운 이 광경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북한군 병사들이 예전에는 다리를 막 허리까지 막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걸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걸어요. 상당히 그런 것들이 좀 바뀌면서 이 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여기에 그 웨어러블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무선 통신 장비를 다 갖췄어요. 이게 중국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준 건지 돈 주고 사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북한군의 이 병사들이 상당히 현대화된 장비를 지금 갖췄다. 물론 모든 병사들은 아닐 겁니다. 아직은. 그러나 이런 단계로 나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또 여기 보시면 뭐 정말 방사포가 북한은 사실은 미사일 수준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한 400km를 날아가면 대한민국의 뭐 어디까지 다 커버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충청권은 뭐 다 이 안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사포가 더 이제 커지고 더 정밀해지고 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뭐 쏘는데 한 1분 걸려서 쏜다면 지금 한 20초면은 계속해서 쏠 수 있는 그러니까 점점점 이 재래식 무기 같지만 그 능력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이 미사일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현무라는 아주 뛰어난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과 거의 그 비슷하게 생겨서 한국의 기술을 어떻게 빼간 것 아니냐 또는 러시아의 기술을 빼와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이스칸다르급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미사일을 쐈으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탄도라 그러잖아요. 탄도. 탄이 이렇게 궤도를 그리면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쏜 것을 레이더로 여기서 딱 보면 아, 이게 속도가 얼만큼이고 어느 궤도로 가고 있으니까 떨어질 각도가 이쯤이겠구나. 그러니까 예측해서 여기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또는 사드 미사일 같은 거로 방어용 미사일을 쏴서 이 요격하는 건데, 근데 이게 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맞추기가 어려운. 그게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미사일인데 이것을 북한이 또 이제 이번에 선을 또 보였습니다. 우리가 방어하기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또 나왔던 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좀 두툼하게 생긴 미사일인데 이거는 잠수함에서 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북한이 그렇게 멀리 보내는 것까지는 아니고 한 3,000km 정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해요 전문가들이. 근데 3,000km면 어디까지 타격할 수 있냐면 미국의 괌 군사기지까지는 타격이 가능하다. 뭐 그렇죠. 일본도 타격이 가능한 거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예전의 것보다는 길이는 조금 짧아졌고 이게 먼저 예전에 있던 건데 이것보다는 길이는 짧아졌는데 조금 옆으로는 커졌어요. 그래서 아마 잠수함 안에서 쏘기에 용이하기 위해서 좀 개량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등장한 것이 이 신형 다탄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 전문가들은 뭐 600kg짜리 핵탄두를 뭐 3개를 실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전문가는 한 2개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미사일이 그 전에 있던 거는 이 바퀴가 9개짜리였는데 2개가 더 늘었어요. 11개니까 양쪽으로 22개죠. 하여튼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 길어지기도 했지만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아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미사일의 이 핵탄두를 하나를 여기 탑재하던 것이 2개가 또는 3개가 탑재돼서 미국을 향해서 소위 미국이 가상의 적이다. 그럼 거기로 날려 보내던 이 탄두가 일정한 지역에서 이렇게 탄두가 몇 개로 나눠져서 뭐 쉽게 말하면 워싱턴 또는 여기는 뭐 뉴욕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면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미사일인데 그 로켓의 능력으로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을 아직 테스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아직까지는 정교하게 좌표를 나눠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확인한 게 없으니까 아직 그 기술까지는 못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뭐 추정해 보지만 북한이 2022년 2년 후에는 완전히 고도화된 이 미사일의 완성을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2022년까지 뭔가 해야 되는데 남북한이 다 지금 2022년이 이런 그 뭔가 목표가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제 연설을 했죠. 그래서 인민들 고생한 인민들 또 군 장병 또 이제 피해 복구 그 뭐 수해로 많이 났잖아요. 그런 거 고생한 근로자들에게 감사한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울먹하고 그걸 보는 그 평양의 시민들도 굉장히 감동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동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군사력을 강대하게 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됐다는 뭐 입장이면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라면 감격했을 것이다. 또 특별한 것은 코로나와 싸우는 세계인들에 대한 위로도 전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또 따뜻한 마음도 전한다.
하여튼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북한은 더 강해졌고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 그러니까 굉장한 뭐랄까요? 이런 표현을 뭐죠? 우리가 이긴다. 뭐 이런 뭐 자긍심 또는 뭐 그런 어떤 그런 힘, 그런 것이 뭐 이렇게 느껴지게 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 능력,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핵 미사일이 좀 고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북한은 핵이 없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근데 핵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외교가 달라져요. 핵이 없다는 입장에서 핵을 더 만들지 말라고 완전히 포기시킬 수 있는데, 핵이 있는 걸 인정하면 핵 보유국이니까 그때부터는 핵을 줄이는 군축 회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핵이 있음에도 핵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제는 핵이 없다 있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북한은 완전히 핵 강국이 돼버렸습니다. 그걸 다 보여줬어요. 이제는 북한이 핵이 없다라고 입장을 취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을 거예요. 일본은 지금도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외교를 북한에게 없애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위원장이 한 얘기가 이 핵 능력을 선제적으로 쓰지는 않겠다. 그런데 만약에 뭐 소위 말해서 북한을 위협한다면 모든 가용한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응징하겠다. 이거 협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핵을 갖고 있는데 먼저 쓰지는 않지만 우리를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하나의 위협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세계 시민을 위로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뭐 위로하는 말도 전했지만 핵심은 우리는 핵 강국이고 더 이상 우리에게 시비 걸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문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비핵화 쇼 3년 북한은 괴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원자폭탄은 뭐 우리 일본 식구님들은, 우리 일본 제한외국인의 회원들은 너무 얼마나 파괴력이 큰가. 그러니까 이게 1945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75년이니까. 네, 75년 전에 만들어진 원자폭탄도 수십만 명을 죽였어요. 그죠? 그 초보적인 것도. 근데 지금의 원자폭탄은 정말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강하고.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강한 핵 강국의 반열에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을 그냥 언제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했냐면 6.25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이 핵 기술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963년에 소련으로부터 그 핵 기술을 이제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 영변 많이 나오는데, 영변의 원자력 발전소를 그때부터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게도 핵 기술을 요구했는데 중국이 지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 능력을 가지면 여러 가지 또 통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체 개발을 또 해가지고 결국 이것이 91년도에 1990년 초에 이제 거의 그 핵 미사일을, 그 핵폭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실험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대로 한국은 1991년 90년에 소련 90년에 독일이 통일되고 91년에 소련 연방이 12월 달에 해체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변화 속에 이제 냉전이 좀 끝나는 그 분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소가 서로 핵 미사일을 감축하는 시대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반도에 있는 핵 미사일을 미국은 줄이려는 뜻이 있었고, 또 북한의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려면 또 한반도에서 핵을 빼는 것이 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술핵이 다 없어진 상황이 돼버렸고 거꾸로 북한은 제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핵 무기를 개발해서 지금 핵 무기를 가진 국가가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1990년, 91년에는 한반도에는 그 미군의 전술핵이 있었고 북한은 없었는데 이젠 거꾸로 지금 미군의 전술핵은 없고 북한은 핵 강국이 된 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차례 했다는 건 사실상 뭐 기술적으로는 핵 보유국이고 심지어 수소탄 훨씬 더 파괴력이 수십 배 뭐 세다고 하는 수소탄까지 시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성공했다고 했는데 뭐 그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2017년 그 북한은 이 화성 15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거리가 약 1만 킬로 이상 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가 그 북한에 대한 미국의 그 긴장감이 커지고 이제 미국까지 오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긴장감도 커지고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핵 개발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나 중국도 우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한 대북 제재가 이제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 2397호가 북한의 외화 자금을 벌어들이는 창구인 그 해외 근로자들을 2019년 말까지 전원 귀국시켜라.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은 다 이것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었고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그걸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그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까 다 같이 했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면 뭐 안 되는데 그때만 해도 북한이 정말 심각하게 가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하면 이 방아쇠 조항이라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지 않아도 추가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것들을 대폭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가 안 모여도 돼요. 지금은 이 두 가지를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ICBM 발사를 하면, 그러니까 북한은 추가 핵실험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든 것은 보여줬지만 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진행은 안 되는 상황이죠.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 그때 굉장히 적극 동참을 했는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그때 아주 강하게 북한을 좀 손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내에 있는 북한 기업들 또는 중국과 합작 뭐 하는 회사들을 다 나가라고. 그래서 실제로 다 내보내는 조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도 굉장히 뭐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연결되면서 북한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막 이제 제재가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또 탈북하고 하면서 북한 여종업원 식당의 여종업원들을 그때 집단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사건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대로 이제 사실은 핵 능력 그리고 미사일 능력도 상당히 보여줄 건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핵 그 무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검증을 했으니까 이제는 제재를 푸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난을 극복해야 되니까. 근데 뭔가의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침 2017년 말까지 막 그렇게 가다가 2018년 2월 그 평창 올림픽이 개최되는 걸 계기로 신년사에서 올림픽은 평창 올림픽은 우리 민족의 경사다 이렇게 아주 칭찬을 하면서 우리도 같이 협조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띄우니까 또 우리 정부도 좋죠. 남북 관계가 막 악화되고 막 갈등하는 속에서 올림픽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갈등이 없는 속에서 안전한 올림픽을 하는 게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환영하고 공동 입장도 하고 또 이제 아이스하키 단일팀도 여자 단일팀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김여정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특사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참관단의 대표 형식으로 왔다가 마지막 부분에 제가 바로 특사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친서를 딱 전달하고 남북 관계가 이제 급진전되면서 4월 27일 판문점 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전쟁을 끝내고 우리가 이제 통일로 가려면 이게 지금 휴전협정 상태인데 대한민국이 이거를 이제 완전히 전쟁을 끝냈다는 선언을 하자, 종전선언을 하자. 그래서 뭐 이렇게 남북 정상이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내에 2018년 내에 종전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평양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고 정상회담이 있었죠. 뭐 공연 같은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이 날 겁니다. 가서 한국의 가수들이 뭐 레드벨벳인가 뭐도 있고 뭐 조용필도 가고 뭐 여러 사람들이 갔죠. 아무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에서 뭐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또 경제 협력도 하고 철도와 도로도 좀 놓고 이산가족 상봉도 좀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서울 좀 와라 이렇게 초청도 했습니다. 뭐 답은 안 했습니다. 온다는 답은. 그러나 6번째 이제 의미 있는 게 북한의 영변 핵시설 이게 그 원자로를 돌리면 그 안에 그 우라늄을 넣고 태우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그걸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수로 그 원자력 발전소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 열이 발생하는 걸 전기로 바꾸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은 건데 북한은 그 목적보다는 그 원자로를 태우고 나면 거기에 찌꺼기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 폐연료봉 안에서 아주 소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해요. 그게 바로 원자폭탄의 원료예요. 그러니까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북한은 원자로를 가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 대단한 얘기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때 한 건 한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됐고 또 9.19 남북 군사 합의도 했어요. 그래서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또 비무장지대 그 전방 초소가 있잖아요. 그걸 GP라 그럽니다. 그거를 좀 서로 좀 철거하자. 상당수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신뢰 구축을 하자 이렇게 됐고 실제로 그 DMZ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그 전방 초소를 11개씩 남북한 동이 11개씩을 폭파했어요. 철거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한 60여 개 되던 것에서 한 10개, 11개 없애면 한 50개 남았겠죠. 근데 북한은 한 160개 되는 데서 11개 줄였으면 아직도 150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죠. 우리 많지도 않은데 11개를 줄이고 저쪽은 뭐 3배쯤 되는데 같은 수를 줄였다는 거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남북관계를 좀 좋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었겠죠. 그리고 정상회담의 그 하나의 상징적 성과로 개성공단에 남북연락사무소가 이제 상설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천혜성 차관이 매일 출근을 했어요, 거기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좋은 관계를 이제 맺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또 이제 우리 정부의 이제 그 중거리 이제 뭐 잘 이제 노력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만나는 일이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고 또 평화 체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 이게 아니고
할 것을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게 아주 애매한 겁니다. 근데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1번에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관계를 설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면 북한은 먼저 미국이 우리 사이에 서로 새로운 관계가 되려면 우호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제재를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재를 풀면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거고 미국은 비핵화를 해야만 제재를 풀지 이 싸움입니다. 근데 이 합의문으로 보면은 북한이 유리해요. 먼저 1번이잖아요. 1번.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 미국한테 그 노력하라 이거예요. 제재를 푸는 노력을 해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야 우리도 한다 이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 합의문에서는 실수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싱가포르 합의에 의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뭘 약속했냐면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이제 폐쇄하겠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봐라 이랬어요. 그 실제로 가려고 그랬더니 북한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전문가는 안 되고 사진 기자들만 와라. 그래서 500m 바깥에서 저 폭파되는 걸 보니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진짜 불능화가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아직도 뭐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앞에만 살짝 터뜨린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벌써 북한이 좀 진실되지 못한 입장의 모습이 보였죠. 그래도 이제 2차 북미 회담이 이제 다시 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예. 저는 이 베트남 하노이 회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 하기 이틀 전에 제가 베트남 하노이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묵는 메리어트 호텔도 가보고 거기서 커피도 한 잔 먹어보면서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올까 이런 고민도 하고 경치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멋있는 호텔이에요. 제일 좋은 호텔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묵는 호텔도 갔습니다. 가서 이제 분위기를 살짝 보면서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완전 북한 사람인지 누군지 어디 갑니까? 그래서 나 저기 좀 김정은 위원장 방에 가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커피숍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한국말 하는 거 보니까 북한 사람 같아. 네. 아무튼 거기서 가보고 참 분위기를 느껴보려고 김정은 위원장은 무슨 마음으로 올까? 또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는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도 그 한밤중에 가서 커피도 한 잔 먹어보고 그 두 사람이 걷는 그 길도 제가 가서 좀 걸어봤습니다. 근데 텔레비에서 보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진짜 조그만 호텔이에요. 대신 그 호텔이 다 벽처럼 성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빌려놓으면 이 안에 뭘 하는지를 몰라요. 방송이고 뭐 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요새 같은 호텔이라 여기를 선택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거기서 참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오겠지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왜 안 됐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갈 때만 해도 굉장히 그 기대감을 갖고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상회담 할 때 영변 핵시설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이었고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정부는 미국을 좀 설득했을 거예요. 영변 핵시설을 좀 상당 부분 폐기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받아야 된다. 설득했겠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도 기차 타고 이제 뭐 2박 3일에 걸쳐서 가는 동안에도 뭐 저는 확인할 길은 없는데 언론 보도에 보면 3차례 청와대로 전화를 했대요. 그 내용은 뭐냐? 진짜 우리가 영변 핵시설을 이렇게 상당 부분 양보하면 미국이 제재를 푸는 것이냐? 그걸 이제 계속 확인했고 우리 정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대감을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중간에 뭐 어디야
그 어떤 역에서 잠깐 쉬면서 할 때 김정은 위원장 얼굴을 봐도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영변 핵시설을 대가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영변 핵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그림에 보이잖아요. 이게 냉각탑이란 말이에요. 이 냉각탑이 있는 것은 여기에 이 안에 물이 있어서 이 수증기로 식히는 거예요. 그럼 왜 물이 있느냐? 그 안에 원자로가 있는데 우라늄을 태우면 엄청 고열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냉각수가 있어서 수증기를 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도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막 그렇죠. 김이 나오잖아요. 그게 수증기예요. 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것은 뭐냐면 원자로를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폐 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 졸립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아니요. 이해되세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이해되는데 저기 TV 그 카메라 안에 보시는 분들은 졸릴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만 볼까 좀 더 볼까 고민하실 텐데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시설은 플루토늄이에요, 그죠? 이거를 내놓으면 북한은 많이 양보하는 건데 그럼 이걸 내놓으면 북한이 핵 개발을 못하느냐?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고속 원심 분리기인데 이게 고압가스로 인해서 이 안에 우라늄을 넣고 굉장히 고속으로 계속 돌리면 고농축 우라늄이 나와요. 근데 이 고농축 우라늄은 플루토늄하고 똑같아. 원자폭탄의 원료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하에서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서 뭐 태우고 막 열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하 시설에 어디에 얼마큼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북한은 이미 자기네들이 이 시설이 있다는 걸 2000년에 미국에게 공개를 했어요. 우리는 이런 기술도 있다라고 협박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도 이미 수천 개가 돌아가는데 지금은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도 좋은데 이 시설 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이 시설도 신고를 해라. 공개를 해라. 그래야 믿을 수 있다. 비핵화라는 걸 하겠다는 의지로 본다. 근데 김정은이 답을 못 하죠. 해준다 그럴 수도 없고 안 한다 그럴 수도 없고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됐고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안 할 진짜 의사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냥 나 간다. 그러니까 북한이 영변을 조금 더 양보하겠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거절한 겁니다. 그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설이 지금 이게 이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란 사람들이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 걸 공개했는데 그게 북한에서 간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거절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김정은 위원장 내가 믿어 영변만 줘도 우리가 제재 풀어줄게 했다면 북한은 사실상 이 시설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비핵화 노력을 하는 입장으로 보여지고 제재도 푸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거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북미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서 정말 이제 다 끝났구나. 이런데 이제 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올 때 트위트에다가 내가 이번에 한국 가면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딱 던졌는데 북한이 미끼를 물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까지 왔습니다. 그 얘기는 화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지만 북한의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을 지금 꾹꾹 참고 왔을 거예요. 와서 이제 만났는데 아무것도 없어. 또 그냥 트럼프 쇼에 동원된 엑스트라가 돼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만 이제 신났고 막 온 방송이 막 이제 이 자리를 또 마련해주고 주선한 게 또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화가 더 난 거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화가 나지만 그 주선했던 사람에게도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삶은 소 대가리 뭐 이런 험악한 표현을 문 대통령한테 막 쓴다니까요. 그때 막 그 북한의 매체들이. 이제 이러다가 올해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신년 메시지를 내놨어요. 뭐냐? 미국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변하지 않으면 이제 충격적인 실제 행동, 새로운 신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도 만들고 있었고 중단하지 않고 만든 거고 그게 이제 올해 10월 달에 10월 10일 날 드디어 꺼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북미 관계가 틀어지면서 남북 관계도 이제 꼬이는 거죠. 그래서 지난 6월 16일 날 뭐가 됐습니까? 판문점이 아니라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가 갑자기 폭파. 그 뒤에 있는 지원 그 센터 이 건물까지 다 못 쓰게 돼 버려 가지고 이것만이 아니라 뒤에까지 다 못 쓰게 돼 가지고 지금도 방치돼 있으니까 뭐 피해액이 굉장히 클 거예요. 하여튼 6.25 전쟁 70주년 6월 달에 이런 엄청난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제 이유가 뭐냐? 겉으로는 탈북민 단체가 보낸 이제 대북 전단이 정말 북한의 지도자를 막 비난하고 너무 악랄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이랬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탈북민 단체의 전단 때문이 아니라 이 하노이 회담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래도 한국 정부를 좀 믿고 간 면이 있는데 성사된 게 없고 허탕쳤고 망신만 당했고 또 판문점에 왔는데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불신이죠 불신. 정말 그러니까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김여정이 그 노동신문에 이제 실린 김여정의 담화문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남조선 당국의 묵인,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 묵인하에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탈북자도 나쁘지만 그걸 묵인하는 놈들이 더 나쁘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확실히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됐다. 쓸모없는 이 연락사무소는 다 무너뜨리겠다, 폭파시키겠다 이런 경고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탈북자에 대한 지금 불만이라기보다도 그거를 조건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정말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연락선을 다 차단하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과 청와대 직통 연락선도 차단 폐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아쉽잖아요. 그죠? 이 정부가 그래도 뭐 평화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종전 선언을 막 얘기하던 이 정부가 모든 것이 다 더 출발할 때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욕을 먹더라도 적극적으로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을 막겠다 뭐 이런 것이었고 또 거기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통일부 장관도 교체가 됐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북한하고 좀 인연이 뭐 인연이 어떤 인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되는 북한이 볼 때 그 전대엽 전 의장은 전대엽이라는 것은 과거 이제 80년대 학생운동권의 조직인데 대법원은 이 전대엽은 그 친북 단체로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기 의장이 이제 이인영 지금 장관이니까 태영호 이제 의원이 예전에 전대엽 의장이니까 주사파일 텐데
생각이 이제 바뀌었냐? 그때처럼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 갖고 있냐? 아니면 바뀌었냐? 그랬더니 이인영 이제 신임 장관이 나는 과거에도 주사파 아니고 지금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니라니까 아닌 거를 일단 믿고 믿을 순 없지만 하여튼 잘해주기를 바랄 뿐이죠. 근데 이런 문제를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 얼마 전에 그죠? 해수부 공무원이 뭐 바다에서 실종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북한 영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구출된 게 아니라 그냥 총으로 총살시키고 사람을 그다음에 뭐 심지어 그 시신을 불로 태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물론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유를 대는 입장은 있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이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우리 군이 다 그걸 감청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었는데도 대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북한군이 잘 구조해서 보내줄 줄 알았다는 게 굉장히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군이 북한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또 대통령도 국가안보회의를 참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욕도 먹고 그러면서도 지금 문 대통령은 해결책은 종전선언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도대체 종전선언이 뭔데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조성길이라고 이태리의 그 대리대사 이 사람이 2018년도에 이제 그 아마 뭔가 그 북한에서는 대사들에게 뭐가 필요할 때 실적을 요구하고 뭘 보내야 되고 뭐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는지 뭔가 본인에게 큰 문제가 생길 걸 감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아이를 놔둔 채로 대사관에 두 부부가 긴급히 그 잠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딸이 또 그 약간의 장애도 있고 그런 입장이라 이 딸을 그래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으로는 올 수 없다. 그래서 미국도 타진하고 뭐 프랑스도 타진하고 많이 이제 노력을 했는데 미국도 정상회담 막 북미 정상회담 하는 때라 그거 데려가면 북한이 알면 뭐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안 받고 다른 데도 애매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래도 제3국에 어디 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게 갑자기 대한민국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고 밝혀진 거예요. 도대체 누가 정보를 흘린 것이냐. 참 안타깝죠. 그러나 누군가 필요해서 알렸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정말 악랄한 거죠. 그래서 태영호 공사는 언론들이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3국에 가 있는 것하고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것하고는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보기 때문에 참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조성길 이 나이도 많지 않아요. 보니까 아직 50도 안 된 것 같은데 이 사람 얼마나 지금 애가 타겠어요. 그 부인도 심지어 그 부인도 얼마나 걱정이 되면 딸이 북한 대사관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내 딸 좀 어떻게 좀 잘 좀 그랬더니 딸 살리고 싶으면 어디 어느 나라에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북한을 다시 들어와라 이렇게 했는데 가면 뭐 다 같이 죽는 거죠. 문 대통령은 지금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의 시작이고 이 어렵게 이룬 진정과 성과를 돌이킬 수가 없다. 나는 목적지를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굳건한 동맹인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북한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여 신뢰 구축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렇습니다. 미국과 굳건한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고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 그랬는데 현실은 어떤가 이거죠.
지금 남북 정상은 이미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했어요. 두 사람만 진짜 합의된 대로 해도 종전선언 되는 거라고 봐요. 둘이 진짜 안 싸운다면. 근데 실효성이 없으니까 미국과 중국도 여기에 동의를 해서 보장이 돼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 동의 없이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하고 종전선언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제 전쟁 끝났는데 뭐 미군이 여기 필요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북한의 비핵화도 없이 그냥 나온다는 것도 문제지만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그만큼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종전선언을 해도 북한의 비핵화가 없다면 그 말장난이지. 예? 이미 남북한 정상이 비핵화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예? 뭐 다른 나라 미국 때문에 못하겠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것이 실제로 실행되고 거기에 맞춰서 종전선언도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합의해야만 이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종전선언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미군 철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이 그랬잖아요. 월남이 평화협정 맺고 미군 철수 후에 곧바로 2년 뒤에 적화 통일이 됐습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하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기사 하나가 나온 게 외신 기자가 그 외신 기자협회 회장했던 마이클 브린이라는 기자가 이런 걸 썼어요. 우리 현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이제 원하고 있지만 환상은 좀 가지지 말아라. 북한과 사랑에 빠진 이들이 있지만 한국에도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친북적인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북한 지도자나 체제를 경애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주사파들도 친북주의자들도 바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친북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 어떤 그 자긍심? 여기에다가 그게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진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공상 여기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 환상에 있다, 환상. 근데 중요한 건 북한의 지도자는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지금 김정은이든 원하는 국가는 자신들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이 국가를 원하는 것이지 통일이 돼가지고 자기의 쉽게 말하면 권력이나 이게 흔들리고 통치할 수 없는 구조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말은 통일을 얘기하지만 실제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는 진짜 북한이 변화되고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 체제 정권이 교체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할까요? 아니, 벌써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됐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네. 네. 이게 1시간 넘어가면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할 것인가? 참 여기까지만 조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지금 6차례 핵실험했습니다.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핵 보유국이에요. 거기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했죠. 핵탄두가 60개에서 80개 있을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 미사일도 이제 괌까지 타격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다탄도 핵미사일도 지금 공개했죠. 그러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잠수함 탄도 미사일까지 다 보여있다면 북한은 핵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핵 강국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진짜 미국, 러시아, 중국 뭐 이 다음 북한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핵 강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보좌관이었던 조셉 유는 안 할 것이다. 끝까지 그냥 비핵화로 그냥 끝날 것이다. 지금 이수혁 대사가 지금 미국 대사인데 지금 좀 이분이 지금 논란이에요. 국정감사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이 과거에 70년 동안 미국과 동맹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미국과 동맹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 우리 국익에 맞아야 서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좀 쇼크였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의 한국 대사가. 근데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데, 당이나 정부 입장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의사를 말한다면 이게 중요해요. 북한은 핵 포기할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네. 플루토늄 양은 속이지 못하지만 고농축 우라늄은 속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영변 핵시설에는 그 원자로를 태우면은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의 그 몇 메가와트 뭐 이런 그 시설의 사이즈를 보면 여기서 플루토늄이 몇 그램 정도까지 나온다는 걸 미국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에서 생산되는 원자폭탄의 원료 플루토늄 북한이 미국을 속일 수가 없어요. 과학이기 때문에. 근데 고농축 우라늄은 지하에서 생산되는 건 얼마든지 속일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이거 이해한다는 건 굉장한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아니 보통 사람이 뭐 원자폭탄이면 그냥 뭐 하나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하나 있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있는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은 좀 길쭉해요. 그게 리틀보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는 좀 뚱뚱하게 해서 팬맨, 뚱뚱한 아저씨. 그 팬맨은 플루토늄 원자폭탄이었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는 고농축 우라늄 핵폭탄이었어요. 이미 그 시대에 일본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플루토늄은 속일 수가 없어요. 원자로를 돌려서 나온 폐. 근데 이 소위 말해서 원자로를 태워서 나온 폐 연료병에 이것을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승인이 돼 있어요. 일본은 언제든지 원자폭탄 만들려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안 만들어서 그렇지, 제재 때문에. 근데 한국은 플루토늄을 분류하는 것까지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한국은 더 복잡해요. 근데 일본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 진짜요. 노벨상 받아놓은 그런 과학자들도 많고 가능하죠. 근데 원자폭탄이라는 게 70년 전, 75년 전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난 기술이라서 못 만드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도 기술력은 이건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만들면 전부 핵무기를 갖게 되면 세계가 핵덤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먼저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 뭐 프랑스, 뭐 그다음에 뭐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야 다른 나라는 핵무기 갖지 말고 우리끼리만 핵무기를 갖고 더 이상 못 만들게 우리가 압박을 가해야 돼. 그래서 그게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라는 걸 만든 거예요. 거기 대한민국도 가입돼 있고 일본도 가입돼 있고 북한도 가입돼 있는데 북한은 그걸 탈퇴해가지고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 무역 보복을 받으면서 핵무기를 완성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북한도 했는데 우리가 왜 못해? 그래서 우리도 NPT를 탈퇴하는 순간 미국의 금융자산이 빠져나가고 일본의 금융자산이 빠져나가고 뭐 유럽에서 증시 빠져나가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큰 경제 위기가 옵니다.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북한은 그냥 못 먹고 못 사는 게 훈련돼서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은 못 견뎌요.
그럼 지금 코로나 이 기간이라도 어려운데 예. 그러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태영호 공사가 이제 국회의원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2007년 10월 남북정 김정일 위원장하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죠.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남한에서 남조선에서 주한미군 철수 안 해도 괜찮다. 우리 이해된다. 우리 오히려 주한미군이 있는 게 한반도 뭐 전쟁 안 나는데 도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이걸 한국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얘기를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인데. 아니 북한의 외교관이니까 알잖아요. 북한의 아주 핵심적인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정책이 뭔가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에 너무 충격받았다. 주한미군 철수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북한이요? 철수하기를 원할 것 같아요. 당연히 네. 원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의 의견은 철수하면 안 됩니다. 철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 이렇게 세 차례 만나면서 김정은 위원장만 위상을 높여주고 말았다. 불량 국가인 이 북한의 지도자를 미국 대통령과 대등한 수준까지 보이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실수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변 핵과 핵무기 폐기는 안 한다 이거예요. 북한은 절대 안 한다. 그래서 뭐냐, 긴 협상 과정을 끌고 가면서 결국은 한쪽으로는 계속 핵을 고도하면서 협상을 해가면서 제재를 풀면서 결국은 핵 보유국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이때 태영호 공사가 이때 얘기하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핵 보유국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뭐 사실 핵 강국이 됐어요. 그런데 북한이 원하는 게 뭐냐면 기술적으로는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금 문제냐면 소위 말해서 강대국들이 북한 너희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게. 정치적으로 인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인도 핵 갖고 있습니다. 핵무기. 파키스탄 핵무기 갖고 있습니다. 그죠? 중국 갖고 있죠. 근데 미국이 파키스탄이나 인도를 지금 막 북한처럼 괴롭히지 않잖아요. 뭐냐. 그냥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해 버린 거예요. 네. 그런 나라를 북한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 자기네도 그렇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북한이 워싱턴 타임즈에 아주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고위 탈북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보면 김정은은 단 한 번도 북한 비핵화를 약속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얘기하는 건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니에요. 한반도 전체 비핵화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핵을 사용할 수 있고 핵무기를 운용하고 핵무기를 갖고 있는 미군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미국이 다 나가야만 사실상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가 됐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 얘기 뭐냐?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핵 협상을 끌고 가면서 결국은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제재를 풀면서 사실상 핵 기술을 고도화된 국가.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체제를 지키는 데는 굉장한 보호 수단이 되겠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말대로 먼저 사용은 하지 않겠지만 자제하겠지만 만약에 우리를 괴롭힌다면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죠? 지금 재래식 무기의 격차가 그래도 굉장히 컸어요. 대한민국의 이 재래식 무기, 탱크, 그다음에 비행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훨씬 더 기술이 앞섰다는데, 아니,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거의 근접하거나 더 강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두려움이 이제 온다 이거예요. 핵미사일도 보유했어요.
우리는 지금 주한미군에게 또 미국의 전략자산, 항공모함 또는 핵 미사일을 실은 그런 전략 폭격기들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핵 균형을 맞추려면 미국의 1991년 이렇게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나간 전술 핵 미사일들을 다시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과도 맞서서 뭐 우리가 무역 보복을 당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견뎌내면서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중국 입장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단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무역을 중국에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죠. 어찌됐든 간에 전술핵 배치가 어렵다라고 본다면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을 우선은 강력하게 해야 돼요. 아까 뭐 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긴밀하게 상호 신뢰 어쩌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한미 동맹은 어떤 상황이냐? 사실은 심각한 안보 균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육군 공군이 대한민국 육군 공군과 합동 훈련을 하지를 못했어요. 북한하고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그 다음에 키 리졸브 훈련이라든지 이게 반격 훈련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전쟁을 공격하면 일단 뒤로 후퇴했다가 방어선을 구축하고 몰고 올라가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작전이 키 리졸브인데 이것도 못했어요 지금. 근데 북한은 거꾸로 더 강력한 핵무기를 들고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북한은 계속 저렇게 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좀 어떻게 보면 항의성 서신을 우리 정부에게 보낸 것 같아요. 뭐냐, 6.25 전쟁 때 제일 먼저 도착한 군대가 미군이었거든요. 그 스미스 대대라고요. 그 대대가 와서 정말 한 6시간에 북한군 이 남진을 막았어요. 6시간이면 참 그래도 그 초기에 긴 시간인데 굉장히 많은 병사가 죽고 포로가 되고 거의 뭐 진짜 큰 피해를 당했어요. 왜냐면 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뭐 상황을 모르니까 지형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6.25 전쟁 당시 투입된 스미스 대대처럼 제대로 현지 훈련도 못하고 주한미군을 실전에 투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건 우리가 사실은 미국에게 더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이것은 하자라고 해야 될 텐데 북한이 이걸 계속 반대하니까 거기를 맞춰줬단 말이에요. 근데 맞춰줬으면 북한도 이런 대륙간 신형 탄도미사일을 들고 나오면 안 되죠. 있더라도 내보내서는 안 되죠. 그럼 다 내보냈다면 우리도 우리 정부도 태도를 바꿔야죠. 근데 그거 한번 지켜봐야죠. 아까 얘기했죠. 이수혁 그 한국 대사가 과거에 미국을 선택했다 해서 앞으로도 미국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익에 따라, 국익에 따라. 뭐 맞는 말이지만 미국은 기분이 나쁘죠. 그래도 미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70년 역사의 동맹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 동맹이 이룩한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참 뭐랄까 좀 점잖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불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이 어려운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대한민국 국력이 약했고 더 어려웠던 시기에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분도 아니었지만 참 어떻게 보면 약소국의 한 종교 지도자로서 정말 그 힘을, 정말 작은 힘이었지만 그것을 어떠한 노력을 투입해서 정말 냉전을 종식하는데 참부모님이 기여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보면 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지가 보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냉전 종식을 위한 참 부모님의 이 역사적인 그 승리 이것을 통해서 보면 참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냉전이라고 하는 소련과 미국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그런 우리가 또 도전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참 어머님이 하시고 있는 월드 서밋이나 그런 엄청난 세계적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6.25 전쟁 당시에 대한민국은 사라질 국가입니다. 근데 왜 존재했느냐? 미국을 위시해서 유엔 국가들이 참전을 해서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싸웠어요. 우리가 싸웠다기보다 미국과 전 세계가 대신 싸워줬어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때 소련의 대사가 참 불참을 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이 갑작스럽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누가 먼저 공격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북한 6.25도 그렇잖아요. 6.25는 우리는 북한이 남침한 걸 뻔히 하니까 남침이라고 그러지만 북한은 아니다. 미국이 먼저 남한이 먼저 침략했고 우리가 반격한 거다고 북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혼란상이 벌어질 때 유엔 안보리가 6.25 전쟁 75년 전처럼 대한민국을 돕자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가 전쟁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더 중요한 건데 어떤 정부에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부는 미국과 더 가까워져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정부는 아니야 앞으로는 중국에 붙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지도자와 정부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나 국민들은 우리가 어느 쪽에 붙어야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의 불안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보다도 대한민국의 국력이 약하고 더 우리 가정연합의 기반이 약할 때 참 부모님은 미국의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기여하시고 레이건의 외교 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하시고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정책을 변화시키고 또 가서 개혁개방 정책을 밀어붙이고 또 북한에 가서 또 변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냉전의 변화를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참 부모님은 우리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어디에 붙어서 도움을 받을까를 생각한 분이 아니라 이걸 주도적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능동적인 일을 하셨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은 약소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강국입니다. 문화 강국이고 경제 강국이에요. 군사도 사실은 강국이에요. 핵무기가 없어서 그렇지. 그 부분은 미국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어느 정부에 어디에 붙어서 이익을 볼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런 국민이 돼서는 안 되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 주변 4대 강국을 이끌고 나가는 새로운 강국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강국은 우리가 핵무기를 만드는 강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인프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적인 인프라를 늘려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정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영역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참 부모님이 해오셨던 일이고 참 어머님이 월드 서밋을 개최하고 세계평화 국회의원연합을 창설하고 세계평화 정상연합을 창설하고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뭐 경제인연합, 언론인연합, 영부인연합, 영부인연합까지 왜 만드실까요? 단순히 통일교회 무슨 가정연합의 선교의 이익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세계 평화도 있지만 이 한국을 지지하고 한국과 하나 돼서 일할 수 있는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외교 강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정부가 못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정말 정말 그 액수는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월드 서밋을 킨텍스에서 개최하고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 많은 세계 정상들과 전현직 정상 수천 명이 들어온 것은 대한민국에게는 엄청난 힘입니다. 그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참 부모님 양이분이 하시는 일을 지지한다는 건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이 마련되어졌으면 나라의 지도자라면 정부라면 정말 고마워하고 그 기반을 같이 힘을 보태서 대한민국이 유엔도 도울 수 없는 처지가 된다면 대한민국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우리는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국제 세계 무역기구 WTO인가 그거 하는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공문을 보내와서 꼭 좀 도와달라고 우리 UPF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기반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정작 참 부모님이 만든 그런 월드 서밋과 같은 것에는 얼굴 하나 비치지 않는 이런 정부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중국 정부에 가까이해서 중국 정부를 가까이 하면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반대로 미국 정부에게 가까이 붙어서 뭔가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문화 인프라, 문화 강국, 경제 강국, 외교 강국입니다. 정부가 갖고 있지 않지만 월드 서밋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전현직 대통령들, 그 다음에 남미, 북미, 아시아의 이 정상들이 얼마나 이 한국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강국의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참 부모님이신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번에 누구예요? BTS가 그 벤플리트 상을 받았잖아요. 그 벤플리트 상이라는 게 뭐냐면 메가더 장군의 후임이에요. 벤플리트가. 근데 그분이 왔을 때 메가더 장군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고 중공군이 막 쳐내려올 때 그때 이제 그 벤플리트 장군이 8군 사령관으로서 그걸 막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코리아 소사이어티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거기서 한미가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취지로 부시 대통령 또 그런 그 미국의 전직 대통령에게도 막 그 상을 줬고 김대중 대통령 또 우리 그 반기문 총장님한테도 그 상을 줬더라고요. 그건 BTS한테 준 거예요. 한미의 우호에 기여했다. 근데 그래서 우리 그 학생 가수가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그 소감에 75년 전에 그런 6.25 전쟁에서 한국과 미국은 이렇게 같은 고통을 나누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벤플리트가 중공군과 맞선 그 지도자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BTS 너희들 우리하고 맞서 싸운 그 벤플리트의 그 상을 받고 좋아하고 막 기분 나쁘니까 삼성도 막 선전 내려 막 이러면서 BTS도 막 엄청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전 세계 수백만 BTS의 아미들 아미가 그 군대잖아요. 방탄소년단의 그 아미들이 중국 상품 불매 운동하겠다. 중국 정부를 향해서 막 난리를 치니까 꼬리를 내렸어요. 중국 정부도 그렇고 네티즌도 왜 중국 정부가 자제를 시키면 중국 네티즌은 다 자제가 되는 나라니까 그런 나라니까 그 무슨 힘이냐? 그게 문화 강국의 힘입니다. 문화 강국. 참 부모님이 리트렌젤스를 왜 10년 전에
6.25 전쟁 참전국에 다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하면서 그 참전국 용사들을 고마움을 표하고 우리는 영원한 혈맹이고 우리는 당신들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 국가도 하지 않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요번에 피스로드를 하는 우리 외국인 학생들, 우리 2세들도 등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던 참전국들의 국기를 등에 새기고 부산부터 목포에서 임진각까지 저 서해 관문까지 달렸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감사의 서신과 그 화보집을 다 대사님들한테 보낼 텐데 물론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했던 그 국가들을 잊지 않고 우리도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 하는 이 운동이 대한민국을 외교 강국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는 뭐 또 전 정부나 또 다음 정부가 어느 쪽에 붙을까? 중국 쪽에 우리는 계속 붙어야지? 아니야, 이제는 미국으로 가야지? 아니야, 러시아 쪽을 붙어야 우리 살 것 같아. 이런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런 어디에 빌붙어서 먹고 살 길을 찾겠다는 지도자, 그런 정당,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참 부모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그 나라, 더 약소국이었고 우리의 기반이 적었지만 미국의 대통령을 움직이고 고르바초프를 움직이고 김일성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였던 그 부모님이 보여주신 삶,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고 참 어머니께서 이뤄놓은 지금 국가 복귀와 세계 복귀에 지금 엄청난 기반, 대단한 겁니다. 정상만이 아니라 영부인까지 잡아서 결국 그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통일교인 만들자는 거 아니고 그들이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되고 한반도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대한민국을 돕는 그들은 우리의 우군입니다. 축복이 뭡니까? 국제 결혼한 그 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과 결혼한 한일 가정들, 이란 가정들, 그들은 대한민국의 혈맹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면 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을 줄 것이고 또 필요하면 대한민국에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조그만 나라가 왜 그렇게 힘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조국이 위험에 처하면 세계에서 오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참 부모님이 수십 년 동안 국제적인 축복 결혼을 시켜 놓으신 것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 그들은 그 나라를 움직여서 대한민국을 돕는 외교관입니다. 민간 외교관입니다. 그 때문에 이미 참 부모님은 대한민국을 외교 강국으로, 문화 강국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이 나라의 앞으로의 대통령은 어느 강대국에 붙을까 그런 좁은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참부모님이 보여준 그런 비전, 그런 꿈을 알고 그런 분을 도와서 함께 이 나라를 문화 강국, 경제 강국, 외교 강국으로 만드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제한 외국인의 우리 식구님들이 그런 지도자를 만드는 우리의 힘,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도 어떤 사람이 좋아 어떤 사람한테 붙어야 돼 이게 아니고 우리의 비전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